미국 정부보다도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예, 정부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얘네들은 안 흔들 거다라는 신뢰 때문에 돈이 확 글로 가버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콜해 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상무님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이렇게 개편하고 처음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흐름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단기물 시장에서 현금 고갈 네.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찍어낸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QT도 안 하고 있고, QT를 안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이 모자르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좀 문제인데, 하나는 이 베센트 장관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국채 발행 구조가 장기물에서 단기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국채 발행을 하면 이제 10년짜리 30년 장기물을 훨씬 많이 발행을 하고, 네. 단기물은 워낙 빨리빨리 이제 그 만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그 발행량이 적었는데, 이번엔 베센트 장관이 오면서부터는 장기물 비중을 줄이고 네. 단기물 비중을 많이 늘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기물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뭐 1년 미만 또는 1년에서 3년짜리 요 구간에서 되게 자금 수요가 국채 발행으로도 되게 좀 많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약간 두 가지가 좀 문제인데, 하나는 장기 시장에서는 그 AI 기업들, 그러니까 메타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9월, 10월, 11월 들어서면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규모가 꽤 컸죠. 네. 그러니까 돈들이 다 글로가 뭐 장기채 네. 쪽으로. 사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국채보다도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금리가 아무래도 좀 높을 테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도 미국 정부보다도 더 이제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투자자들이. 40년짜리라도 미국의 정부는 혹시라도 이자를 주긴 하겠지만 흔들릴 수는 있어도 얘네들은 안 흔들 거다라는 신뢰 때문에 돈이 확 글로 가버렸습니다. 그건 참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네. 만들어진 지 50년도 안 되는 기업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돈들이 그쪽으로 좀 빠지고 나니까 이 단기물 시장에서 미국이 단기 쪽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금이 좀 타이트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들이 원했던 것만큼의 돈들이 이쪽으로 잘 안 오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발행을 못 하니까 셧다운 기간 동안에 국채 발행 스케줄이 꼬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확 발행을 하는데 돈들이 그걸로 흡수되면서 기본적으로 좀 돈이 약간 지금 타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국채 발행은 장기물이 많았는데 베센트 장관이 들어오면서 단기물로 많이 바뀌었다. 바뀐 거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업들이 그 수요를 꽤 가져가고, 셧다운 때문에 지금 약간 발행 스케줄에 있어서 좀 혼선이 좀 있는 상태이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FMC를 보면 단기 채권을 사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확 나올 줄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죠. 비교적 강하게 시장의 안정에 대한 확신을 주려고 했었던 메시지가 굉장히 좀 분명했다라고 보여져서 앞으로 이제 단기 시장 쪽에서의 어떤 압박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저는 좀 한숨은 돌렸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으로 한 2, 3개월 뒤에 벌어질 일은 단기와 장기 금리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은행들이 대출을 되게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를 사는 것보다 어쨌든 들어온 예금 중에 상당 부분을 대출로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어쨌든 지금 그 예대 마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채를 들고 가고 깔고 가고 단기는
단기물은 대출 준다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 금리를 주는 것보다 네. 예금은 비용이고 대출로 인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건 수익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질 때 대출을 늘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약간 단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막 높으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늘다가 확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다시 역전이 되면 아마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많이 늘릴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리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겠죠. 좋아진다. 예. 예. 그래서 뭐 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뭐 AI 브로드컴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JP 모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쪽 주가는 좋았죠. 1%씩 오르면서 맞아요. 은행이 좀 뭐 좋았어요.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의 사상 최고치니까요. 네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AI 쪽도 뭐 당연히 앞으로 계속 좋긴 하겠지만 약간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전통 경기 민감주들, 그 은행, 그다음에 뭐 산업재, 그다음 소비재 네. 이런 쪽들이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미국이 이렇게 대출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 한 내년 1분기 이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수익이 높아지니 대출을 많이 해준다. 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중장기적. 실제로 지금 그 AI 업체들이 그 AI 군비 경쟁에 들어가면서 버는 돈이 어마무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도 모자르니까 채권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땡기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소화는 왜냐하면 경쟁률을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오히려 국채 경쟁률보다 높게 훨씬 나타나는데 높죠. 이 부분은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은 계속 성장한다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40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도 경쟁률이 되게 좋다라는 거는 이게 뭐 1, 2년 반짝하고 끝날 거는 아니다라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엄청 단단하다라는 네.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돈 많은 부자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채권을 발행을 하니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좀 출혈 경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일부 있으시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그 기업들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돈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마존도 워낙 이제 이커머스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그쪽도 조금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좀 그래도 ROE를 높이려면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렇지. 남의 돈을 어느 정도 섞어서 투자를 해서 똑같은 수익을 얻으면 네. 훨씬 ROE를 높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는 너무 현금이 많아가지고 네. 뭐 데이터 센터 짓는데 이렇게 막 때려 부어도 뭐 전혀 모자람이 없었지만 네. 지금은 약간 좀 바뀐 거는 지금 이 빅 한 7개 테슬라 빼고 애플 빼고요. 한 5개 정도 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 3, 40%예요. 근데 투자가 거의 6, 70%거든요. 뭐 메타 같은 경우는 100%가 넘고요, 올해. 네. 그러니까 이 속도대로 가면 지금은 아직 괜찮습니다. 한 2년까지, 2, 3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2028년 이렇게 가면은 이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보다 이제 투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 4년 뒤를 내다보고 조금 여유 있게 이제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금을. 네. 네네네. 뭐 이게 1, 2년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이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는 많이 들어갈 거고 뭐 한 5년, 10년 한다 생각하면은 뭐 40년짜리 채권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채권 발행하는 게 뭐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감소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수익을 내면 ROE는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런 계산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얘네들은 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퀘스천이 좀 드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크게 문제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라클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그 AI 조종의 핵심 역할을 했던 게 오라클인데 말이죠. 현금이 좀 말라가고 있는 걸로 네. 이야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제 오라클이 현금 자체가 그러니까 오라클이 부채 비율이 좀 높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M7 기업들 중에 테슬라 빼면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100%가 안 되거든요. 네. 60%에서 70% 정도니까 자기 자본이 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 망할 일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근데 오라클은 부채 비율이 400%거든요. 음. 정확하게는 한 380, 한 6%인가 뭐 그랬던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3, 4배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부채를 가지고 뭐 이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데다가 네. 지난 분기에 현금이 한 100억 달러 줄었는데 내년도 투자 계획을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더 확 늘려버리니까 네. 투자자들이 조금 겁내하는 거죠. 이게 되는 거냐. 근데 사실 근데 오라클이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정말 없거나 못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땐 핵심은 오픈 AI입니다. 네. 오픈 AI가 너무 지르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가 돈도 못 버는데 예. 얘네랑 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나? 이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라클 자체 문제보다는 네. 사실은 핵심은 오픈 AI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픈 AI 저도 조금 너무 좀 지르잖아요. 네네. 막 어기저기 가가지고 막 몇 기가씩 막 하니까 약간 좀 뻥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 뭐 어쨌든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네. 정 안 되면 상장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상장을 해서 주식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네. 네. 지금 스페이스X가 내년에 이제 뭐 상장한다 그러고, 네, 지금 IPO 네. 해줄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네.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랑 경쟁하는 엔트로픽도 네.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 거. 오히려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상장 계획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이거를 그 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매출이 작으니까 네. 좀 어렵다라고 보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좀 5천억 달러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충분히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저는 뭐 못할 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뭐 전혀 근거가 없거나 뭐 네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포인트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네. 이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막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되면 또 이렇게 변화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AI가 안에서 좀 너무 치열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뭐 예전에는 서치 그러니까 검색 쪽에서는 어쨌든 구글이었는데 뭐 이 여러 이제 오픈 AI나 뭐 엔트로픽이나 막 생기면서 거기서도 뭐 약간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도 좀 흔들리고 있죠. 뭐 그리고 뭐 오픈 AI에서 직접 이커머스랑 연결을 해가지고 하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쪽도 약간은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AI로 모든 게 집중이 되면서 원래는 뭐 메타니 뭐니 다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해당 플랫폼에서 넘버 원이었고 네.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한 군데서 다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익 마진이 그렇지. 더 늘어나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조금 뭐 나름은 숨고르기 내지는 뭐 정체 구간 이런 정도에 좀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뭐 승자 내지는 위너는 조금씩 바뀌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저도 이제 뭐
오픈 AI 챗GPT 썼다가 뭐 딴 것도 썼다가 네. 요즘은 제미나이도 썼다가 이렇게 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뭐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쓰겠죠. 지금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약간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제 선별되는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그리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테마는 이게 AI가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데이터 센터는 어쨌든 뭐 2029년, 2030년까지 계속 지어 갈 텐데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거기서 약간의 이익 마진을 깎으면서도 막 경쟁이 치열해지면 누가 제일 혜택을 보냐? 결국은 그런 이런 AI 모델을 써서 뭔가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결국은 수혜를 얻을 텐데 네. 저는 이제 그게 일단은 당장은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되면 이 AI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뭐 신약 만드는데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은행들, 그다음에 뭐 일부 제조업, 그다음에 뭐 리테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M7도 좋지만 뭐 M7은 그냥 M7이고 이제 올해나 내년은 이런 AI를 통해서 좀 더 활용을 해서 진짜 이익의 마진이나 비용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뭐 금융, 리테일,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을 좀 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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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미국의 그 금리물에서의 혼돈과 그리고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허재한 상무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